자, 이번엔 3교시 맞죠? 자, 이번에는 어디 보시냐면 73페이지에 토지은행 비축제도라고 나온 거 있어요. 예, 거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정책론에서는 뒷부분에 있는 내용, 그 조세 부과로 인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고요. 그래도 이 정책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까 그 외부 효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서부터 나가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 4교시 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은행 비축제도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73페이지 하단 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요번 3, 4교시에 나오는 게 시험 다발적으로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토지은행 비축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에다 동글뱅이. 자, 누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그럼 왜 살까요? 토지가. 민간인들한테 땅을 왜 살까요? 바로 공공재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 했다? 토지시장의 안정과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집가고 현상을 하게 되면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가가 낮을 때 땅을 미리 사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공공사업 등을, 그래서 거기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공재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한다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그래서 공적 개입 수단으로 토지 비축 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게 되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정부나 국가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가 잠깐 좀 보고 설명할게요. 자, 국가가 이런 토지를 사게 되면 나라 돈으로 사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국가가 토지를 비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거기 봐요. LH공사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서 이것을 LH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걔네 명의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토지를 비축을 하려면 거기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누구 명의로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LH공사 명의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명의로 사야 된다, 뭐 정부 명의로 해야 된다, 이거 다 틀린 지문이에요. 알겠죠? 누구 명의라고 그랬어 지금? 토지주택공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또는 제가 그렇게 써놨죠. 토지은행명으로 비축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부 명의로 비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니까 별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명의로 산다고요? 시작. LH공사, 토지주택공사 그 명의로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장점과 단점 나온 거 찾으셨어요? 일단은 장점은 나라에서 직접 토지를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난개발 같은 것을 막게 되거나 일단 공공재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싸게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사려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도 추가로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은 뭐 한다고요? 승인을 얻고요. 누구 명의로 산다고 그랬어요? LH공사. 시험에서는 LH공사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누구 명의라고 그랬다? 거기 제가 그랬죠. 토지은행명으로 비축한다고 나와 있죠. 거기 두 가지 머릿속에 좀 담아줘요. 알겠죠? 정부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지문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개발로 들어갈게요. 자, 공용개발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나라가 땅을 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산 거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하려면 정부가 땅을 사놓고 개발을 하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야, 건설사들아, 니네들 내가 국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니네가 대신 건설 좀 해다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왜 그거 있죠? 자, 지금 이 도로를 직행으로 하게 되면 10분 가는 거리인데 이 산이 크게 임야가 있어서 이거를 돌아가는데 50분이 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건 국가적으로도 다 손해죠. 그만큼 휘발유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지금 국가의 소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이 터널 공사하는데 국가가 예산이 없으니 야, 이거 맡을 사람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해서 어떻게 돼? 뭐 H건설이 예를 들어서 입찰에 자, 낙찰이 됐다면 어떻게 한다? 야, 이거 네가 공사해라. 알겠죠? 누구의 땅에다가? 국가의 땅에다가 이것을 공사해라 하고서 내가 나중에 이거 운영 수익권을 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 뒤에 그거 기억나시죠? 빌드, 그 다음에 소유권, 트랜스퍼 기억나요? 오퍼레이트. 그래서 BTO, BTL 뭐 이거 배운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눈은 이렇게 쳐다보는 건 뭐지? 그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국가의 땅을 가지고서 알겠습니까? 민간 건설이 개입이 되는 것을 공영개발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거볼게요. 공영개발은 거기다 밑줄, 대규모 개발 사업에다 밑줄.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민간 건설에게 맡김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 건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공영개발이다. 자,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국가 땅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왜 이 통행료 받잖아요. 톨비 받죠? 톨비 받고 운영 수익권이 딱 끝나게 되면 국가에다가 넘기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나중에 우리 BTO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게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좀 거보고 들어갑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공용개발은 누구의 땅이었는데? 국가의 땅이었는데 개발은 누가 한다고요? 민간 건설업자가. 그래서 그 개발한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 방식을 우리가 공용개발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토지공개념이라고 5번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아까 공용개발이나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은 특히 이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내세우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것을 잠깐만 보시면 자, 토지 자체가 제가 사적 재산권이기 전에 국토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잖아요. 이 때문에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전시 상태에서는 헌법에 뭐라냐면 전부 다 모든 토지는 국토에 귀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적인 건 인정하지만 이 토지 자체는 국토이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라 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했어요? 이용하는데 두각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 개념은 거기에 밑에다가 제가 부증성 이런 얘기 해놓은 거 써놓은 거 보이세요?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증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은 우리가 민법에서 이 토지를 내가 보유하게 되면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당하게 우리가 세금도 내잖아. 그죠? 내가 임대 수익을 얻게 되면 뭐하고 뭐를 내? 부가가치세하고 뭐를 내요? 종합소득세 납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당하게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토지공개념을 현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다? 소득 분배가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소득 분배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
알겠어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일정 토지액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좀 다른 또 세금의 하나의 형태로 세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현 정부가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자기네들이 이 정치권 애들은 전부 다 자기 표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숙제가 아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죠. 아무튼 토지 공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토지는 어떤 재화라고 그랬어요? 시작. 공익성과 사회성이 많은 재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6번 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제도에다가 별표. 자,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이것도 토지공개념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자,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죠. 공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는 개발이 돼서 불로소득을 얻는데 또 누구는 없다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죠. 몇 프로 걷는다 했어요? 25%.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만 반대쪽으로 개발 사업이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제가 1교시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개발 부담금을 재개발할 때 830만 원이 부담할 것이다 라고 다 하고서 추진을 다 했는데 실제로 빵 나온 건 얼마 나왔어? 1억 3천만 원이니까 16배 정도가 그 부담폭이 팍 커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부담금만 내는 게 아니지.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담금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담금에다 뭐해? 평수별로 내가 재개발하게 되면 더 플러스 되는 거 있잖아. 10평이면 그 시세에 대한 것도 더 납부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LTV나 DTI를 갖다가 뭐 했어? 제재를 확 걸어버렸잖아. 그러면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럼 재개발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 다음 정부까지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이런 게 부동산이 참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이 좌지우지 되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개인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들어가서 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부담금이 16배나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이상으로 이하로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당연히 비싸게 올라가지. 그럼 그 지역 시세가 다 어떻게 돼?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가 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잘못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잖아. 우리가 뭐 하나 올라가면 뭐 물가가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주택 정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주택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것을 좀 봤다면 이제 주택 정책에서 보게 되면 자, 거기 국가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공적으로 개입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자면 거기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그다 밑줄 공적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정부 주도형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민간 주도형이라고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 박스표로 나온 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시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가의 입장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 누구의 입장에 서서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의 입장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저소득자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자원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형평성은 뭐야? 골고루 토지와 주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국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자, 민간 기업은 어떤 마음일까?
이윤 추구야. 기업의 건설회사를 왜 차렸는데 돈 벌려고 차린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 그냥 평범한 상식으로. 자, 대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소형주택을 짓는 게 많이 남을까? 대형주택을 짓는 게 많이 남을까? 그렇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님 해놓고 뭐 2사람 오기로 했는데 3사람 왔어. 숟가락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거거든. 그쵸?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에는 분명히 뭔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개념을 좀 한번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주도형을 잠깐 좀 보자고요. 정부는 항상 소득을 뭐 하려고 그래?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도 어떤 걸 배우셨냐면 우리나라의 세율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적으로 돼 있어? 아니면 단일로 돼 있어? 누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초과 우리가 세율로 돼 있는 거 맞죠? 얼마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이 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 세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해주겠다는 게 국가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기업은 왜 차렸는데 돈 벌려고. 자, 무슨 추구? 이윤 추구에다 밑줄 했어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 주도형은 분명히 색깔이 다르다 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자원 배분, 이것을 상당히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자, 민간 기업은 무슨 추구를 하는 거? 이윤 추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맞아요? 자, 하지만 민간인은 누가 더 돈이 될까? 물론 모든 계층이 되는 거지만 고소득층이 돈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공급의 형태는 그 저소득자는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까? 임대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대주택 같은 거 공급할 때 어떻게 돼요? 보증금 싸게 받고 월세 받는 형태로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임대가 우선이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 부분 분양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분양해 주는 거 맞죠?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애초서부터 뭐 한다? 분양하는 게 주죠? 맞아요? 자, 그런 게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국가 지원에 보게 되면 이런 저소득층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살게끔 해주잖아요. 그게 직접 맞죠? 하지만 자, 그러면 기업들한테는 안 해주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준다? 세제 같은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LTV나 DTI를 갖다가 완화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금융이나 세금 같은 면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간접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건데, 자, 임대주택에 대한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임대가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고소득자를 위한 거야? 저소득자를 위한 거야? 그렇죠. 이제는 이 개념이 딱 서야 돼. 아, 임대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다? 저소득자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하면 임대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규제한다라고 나온 거 있죠?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정책 안에는, 자, 공적인 노력 안에 첫 번째가 정부가 칼을 뽑아든 게 임대료 가지고서 선을 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규제에서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규제 임대료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임대료라고 나온 거 있죠? 맞아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장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시장,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맞죠, 이거? 자, 마켓에서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원짜리예요. 500원에 지금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해. 야, 너네 임마 500원 이상 받지 마. 너 700원 이상 받지 마. 이렇게 땅 해버렸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어? 그러면 이게 규제가 더 크잖아. 자동으로 500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이상을 잡았잖아. 이건 의미가 있을까? 영향이 있을까? 없다는 얘기지. 왜? 500원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그 이상을 높게 잡았으니까 정책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 자, 500원의 형성이 돼 있어. 맞죠? 근데 정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임마 400원만 받아.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월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거 맞죠? 우리가 보통 월세는 보통 어느 정도 하죠? 1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주택도 전세도 다 2년 계약이 기본인 거죠? 상가는 보통 몇 년이에요? 1년? 오케이.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형성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 이 이상을 받지 마 이런 얘기는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어. 맞아요? 하지만 새로운 계약 기간이 걸린 애들은 어떻게 돼? 받을 수 없잖아요. 얼마? 400원밖에 못 받으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손실을 보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야. 임대인이 손실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영향이 있어 없어? 자 그래서 시장보다 자 작으면 규제 임대료가 작으면 영향이 분명히 있어.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시장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에서 시장 임대료가 크다면 규제 영향이 있다. 이게 이제 1번 지문으로 나오는 거고 2번 지문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임대료 손실로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임대료 손실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 면에서 분명히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럼 단기적인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길까? 임대인들은 단기는 계약 기간이 존재하잖아. 맞죠? 그리고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은 좀 극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 기간이 적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떨까? 적어지겠죠? 아예 안 미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하지만 얘가 문제더라, 얘가. 요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네. 그래서 장기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임대는 왜 하는데? 임대인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맞잖아. 근데 그거를 정부가 땅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얘기야. 어?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월세 서 임대료 받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장기일 때 첫째, 집주인은 즉 임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첫째, 월세를 뭘로 돌릴까? 전세로 돌려. 용도 전환하는 거죠? 용도 전환을 해. 이씨, 근데 수익도 없는데 그냥 목돈 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야지. 투자를 다른 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월세 양은 어떻게 돼? 공급량은? 공급량은 줄겠죠? 맞아요? 줄게 되면 우리가 경제 논리 늘 배우고 있잖아. 어떤 거야? 공급량이 작아.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가 올라간다는 거야? 임대료가 올라가지. 맞죠? 그러면 애초에 500원 거래하던 거보다도 어떻게 돼? 700원, 800원, 1000원까지 쭉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맞죠? 그러게 되면 어떤 형태가 들어갈까? 자,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은 어떤 형태가 돼버릴까? 어? 집이 없지? 공급량이 줄었을 거 아니야. 어? 월세에 대한 자 공급량이 줄었잖아요. 아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 빡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기 형편에 맞아서 딱 찾았더니 없어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암시장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해?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거나.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암시장이나 이중가격이 형성되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지. 옛날에는 자 500원에 했을 때는 도배장판이라도 해주고 막 그러던 집을 400원밖에 못 받으니까 뭐 망가지면 야 네가 고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도배장판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버려. 맞죠? 그러니까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어떻게 된다? 자기 소득은 한정적인데 계속 집값이 어떻게 돼? 월세 수요. 자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이 동네만 올라? 전국적인 영향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이동하기가 어떻게 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뭐가 된다?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야. 여기서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고 시험에 내기도 정말 좋은 문제가 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기도 좋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으로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자, 75페이지에 자,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에 보게 되면 규제 임대료가 클 때는 아무런 영향을 없죠. 이거는 규제 이상, 자 시장보다 높으니까 의미가 없어. 맞아요? 자 하지만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받게 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일까? 규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효과 나온 거 있어요? 묶음 해 놓으시고요. 거기다 별표 좀 3개 좀 쳐주세요. 그래서 단기적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 맞아요? 교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게 받으니까 임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많이 보겠죠? 맞아요? 임대료 규제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임대인이 계속 손해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기적인 영향에서 용도 전환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볼게요. 임대인이 손해가 커지니까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X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용도 전환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월세에서 뭘로? 전세로 바꿔버리니까 월세 양은 확 줄어드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월세 공급량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거기 가격에다가 제가 화살표 올라간다라고 써놨잖아요. 맞아요? 그 가격은 뭐다? 임대료,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방이 없어, 월세방이. 왜? 다 전세로 돌렸으니까. 맞죠? 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이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질적 수준이 되거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더라. 자, 아까 제가 장기적인 효과 제가 설명했던 거 봤습니까? 그런 영향이 미치더라. 그래서 넘어가서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림 나온 거 보이세요? 그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료 상한제의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단기일 때는 초과 수요가 얼마 안 돼. 맞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난 애들이 이제 많아지잖아. 근데 전부 다 공급량은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전세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수요자가 더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전세난처럼 월세난 이런 거죠. 그런 그 수요, 즉 부족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 꼭 알아두실 거 여기 봐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정리합시다. 자, 시장보다 크다. 자, 규제가 시장이 더 클 때는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이 많이 심하다가 장기에서는 임대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쭉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계산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그거 잠깐. 자, 거기 잠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QD는 이렇게 수요 함수라고 나와 있죠. 자, QD 뭐예요 이거? 디맨드 퀀티티라는 얘기죠. 그죠? 자, QD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1400 뭐라고 그랬습니까? 2P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QS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200 플러스 뭐라고 나와 있죠? 4P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라고 그랬어요? 150만 원 규제한 거 맞습니까? 자, 규제를 했어. 자, 150만 원으로.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서 P하고 다른 조건을 불변이라고 했을 때 자, 그 시장의 상황과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얼마로 했다고 그랬어요? 규제를 150만 원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자, 뭐를 규제했다고 그랬죠? 임대료잖아. 맞아요? 자, 임대료는 가격인 거 맞죠? 뭐라고 해? price.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제 담는 거야. 자, 자, 이 틀을 좀 담으려고 하세요. 자, 이건 무슨 함수? 수요 함수. 이거는 공급 함수 맞죠? 그런데 지금 P를 준 거야. 150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P의 값을 준 거야. 자, 얼마로? 150. 여기 얼마로? 150. 이렇게 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야? 300 맞아요? 그러면 1400에서 300 빼주면 얼마란 얘기야? 수요가 이런 얘기죠? 그럼 QS는 어떻게 될까? 곱하면 얼마죠? 600? 그럼 600에다가 200 더하니까 얼마야? 800이죠? 그럼 자, 이게 이런 얘기잖아. 수요, 원하는 사람은 1100인데 공급은 800이잖아. 누가 더 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초과 수요가 얼마가? 300이 더 많은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초과 수요 300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임대료를 뭐 했어요? 규제했죠. 지금은 임대료를 뭐 해주는 거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 조건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월세를 갖다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저소득층이 확인이 되면 알겠습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 생애 처음 전세자금 뭐 이렇게 지원제도 뭐 이런 거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가볼게요. 일정 수준 이하에다 동글뱅이. 일정 수준 이하에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주는 겁니까? 정부가 무상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소득증명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조금의 효과와 비교해서 박스 표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별표 2개. 자, 별표 2개 치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거기다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라고 나온 거 있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영이가 지금 있잖아요. 자, 1000원짜리에 자,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자, 1000원짜리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수영이가 저소득자야. 자, 그래서 이 수영이가 좀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야, 수영아 너 힘들지? 내가 너한테 얼마 정도 1000원짜리에 200원 정도 내가 플러스 지원금 지원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임대료 200원만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수영이는 둘 중에 하나지. 800원짜리로 지불을 가서 200원을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00원에서 200원짜리로 이사를 갈 거냐. 경우의 수가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 나오긴다고 보자고요. 맞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1번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수영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1번이겠다. 1번 쪽으로 간다. 아니다. 2번 쪽으로 간다. 예. 거기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방 1200원 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 2개에 뭐 여기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화장실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간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애가 있다면. 맞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던 수영이는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임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옛날에는 1000원짜리를 얻었던 사람이 1200원을 얻는 경우가 생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또 다른 200원만큼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수영이가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1200원짜리로 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맞죠?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1200원짜리 방에서 살기 때문에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어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 소득이 증가한 영향을 미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죠. 실질 소득이 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증가하는 현상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된다? 집을, 자, 이런 경우에 하고 똑같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물론 육아휴직, 뭐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부에서 지금 그 애기들 그 지원해주고 있죠. 그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그 몇 개월서부터 들어가고 있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주는 거 맞죠? 뭐 직장 다니는 여성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하는 거. 맞죠? 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죠? 좀, 네? 안 보내 부모도 많아요? 네?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는 조금 뭔가, 근데 그것도 폐단이 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그래도 하여튼 그런다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누가 한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가잖아. 맞죠? 다 맡기잖아. 일단 내가 집에 있든 아니든 직장에 가든 뭐 하든 간에 다 맡기잖아. 안 맡겨? 맡기죠? 네. 그거랑 똑같이 정부에서 월세 지원해준다 이렇게 딱 하니까 전부 다 뭐 한다? 이쪽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군중심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주택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지. 너도 나도 분가하고 너도 나도 월세가 지원해준다다. 월세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더라 하게 되니까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돼? 올라가. 맞죠? 우리가 균형에서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돼. 그러면 물어볼게.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도 늘어나.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오메 봐라. 이 월세 찾는 사람이 많네? 라고 하니까 공급량을 늘릴까 줄일까? 늘리지. 그런데 이 공급량을 주택을 짓는 게 시간이 뚝딱하고 지을 수가 없어. 무슨 시차가 벌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기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에는 주택 공급량이 는다 준다 늘어나 버려. 그럼 우리가 균형에서 배운 게 있죠. 균형의 법칙.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 떨어지게 되면 누가 혜택을 볼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는 게 결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단기일 때는 누가 혜택을 보고? 임대인이. 맞아요? 장기일 때는 임차인이. 이해 가셨어요? 그거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처음에 보조금을 너도 나도 준다 하니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소득도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려서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본다에다 별표 좀 쳐주시고요. 처음에는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영향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하니까 건설업자도 주택을 계속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증가가 돼버렸어. 맞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 가격이 내려가. 맞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장기적 효과에 보게 되면 임대료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써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는 게 장기적인 면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그 그래프 77페이지 보게 되면 옆에 나온 거 보이세요, 지금? 예,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급을 지금 완전 비탄력에서 장기에서는 탄력적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봤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예, 그렇게 되더라.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보면 보조금의 종류 나와 있죠. 거기다가 종류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그러면 이 보조금을 자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하고 하나는 누구? 생산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비자하고 누구라고요? 생산자. 그러면 소비자는 월세를 찾는 수요자인 사람 맞고요. 생산자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건설업자.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건설업자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정부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자, 왼쪽 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놨냐면 가격하고 임대료 가로 열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자, 보조 방식이 있고 오른쪽에는 현금이라고 가로 안에 집어넣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양자가 좀 약간 색깔이 달라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그런 말 써놓은 거 한번 보이세요? 왼쪽에 임대료 보조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대야 돼.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거기 꼭 뭐를 해야지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다. 시작. 주택, 임차 및 구입 시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옆에 보면 현금 보조 방식 나온 거 있죠. 현금 보조 방식은 계약서나 이런 게 없어도 돼. 그냥 저소득자고 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게 폐단이 뭐가 있느냐. 자, 그거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약서하고 다 집어넣었으니까 혜택을 받아서 좋아. 정부에서도 티가 확 나니까 내가 국민들한테 몇 프로 지원해줬다 이 계약서 건수만 보면 확 나오잖아. 맞죠? 하지만 오른쪽에 현금으로 준 것은 티가 나냐 안 나냐? 안 나. 왜? 저소득자한테 줬더니 10만 원 줬더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부정적인 소비를 하죠? 뭐 사 먹어? 그렇지. 그래서 술 사 먹어. 그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소비에다가 밑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게 좀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뭘로 바꿨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 같은 걸로 바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제도를 한다? 바우처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한동안 그 뭐 무슨 지역, 서울이나 성남에서도 뭐 청소년들한테 취업 못했다고. 근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 맞아요? 그 돈으로 아예 오히려 나는 그 생각이 들어. 똑똑한 애들 뽑아서 해외에다가 취업 좀 시키는 데다가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 요즘 애들 뭐 몇 개 국어 한 세네 가지 외국어들은 다 하잖아. 맞아요? 그 애들 좀 해서 외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좀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 자, 아무튼 이런 게 문제점이 되더라 이러는 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생산자 건설업자한테 보조하는 방식, 그에다가 저리이자에다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저리이자. 자, 건설업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자를 싸게 해주는 거야. 왜? 종합건설 애들이 뭐 하냐면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공사 대금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갖다가 낮게 하게 되면 생산비가 적어지니까 오히려 건물을 많이 짓겠죠? 왜?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자, 저리이자를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다. 자, 5%의 이자를 2%로 해줬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공급업자는 공급량을 늘릴까 줄일까? 늘리지.
공급량을 늘리는 거 맞아요? 그럼 질문. 자, 공급량을 늘리니까 당연히 이런 월세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하지? 왜요? 양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 누가 그러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자, 생산자에게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자, 월세 알겠죠? 가격과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자, 누가 유리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알겠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생산자에게 내가 무엇을 제공했을 때 저리 이자를 제공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생산자는 누구라고 그랬지? 건설업자잖아. 맞아요? 건설업자한테 저리이자를 제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공급량이 뭐 한다고 그랬어? 늘어나지? 왜? 생산비가 떨어지니까 뭐해? 남는 게 많잖아. 맞아요? 그러면 자, 양이 많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봤어. 누가 더 유리해? 그렇지. 임차인이 더 유리하지. 집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문의 시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둘게요. 자, 건설은 바로 될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항상 뭐가 나냐면 단기하고 장기가 나와. 그럼 단기일 때는 우리가 무슨 시차가 발생하지? 그렇지, 공급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 시차 때문에 단계는 영향이 미진하겠지. 하지만 장기는 어떻게 된다? 예. 임차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런 내용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다가 제가 단기와 장기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공급 시차와 임차인이 값싼 주택을 소비한다는 말 써놓은 거 밑줄 좀 그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다 됐어요. 자, 먼저 공공임대주택 하나만 보고 또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임대라고 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걸까요? 정부가 저소득자한테 빌려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자, 저렴한 임대료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준다라고 나와 있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밑줄 좀 파란색으로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옆에다 누구한테? 저소득자한테. 맞죠? 우리가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려면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비싸게 서울 같은 경우나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6, 7억 깔고 뭉기고 있는 것보다는 그쵸? 그지 않습니까? 오히려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그 돈 가지고 여유 있게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 물론 뭐 모기지론 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제가 아시는 지인도 자녀들한테 이미 상속을 미리 해놨어. 다 해놓고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하니까 이제 무주택자잖아. 근데 뭐 해놨다고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쓰는 건 다 자기가 다 쓰는 것 같아. 아무튼 이 방송은 안 들으실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다 돌려놓고 뭐 하는 거야? 무주택 신청을 하니까 나이가 70세 가까이 되시니까 당첨이 된 거죠. 24평. 예. 예? 그래서 얼마 정도 내세요? 그랬더니 보증금 3천에 월세가 뭐 30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있대요. 그럼 저렴한 거 아닌가? 깔끔해. 그래서 하는데 10년 있으면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따봉 아니야? 수도권 지역인데. 그래서 내가
아휴, 역시 돈 많은 사람이 그런 행운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산은 그 한 10억대 재산이 있는 거를 다 자녀들한테 해놓고 용돈은 또 따로 받고 현찰로. 자, 왜냐 금융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또 제재를 받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만 잠깐 하고서 끝낼게요. 알겠죠? 자, 여기 볼게요. 자, 거기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에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소득자한테, 자,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적 시장하고요. 사적 임대료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적 임대료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공적 시장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적 시장. 자, 여기 공공 임대주택. 자, 사적 시장에서 1,000원에 지금 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얼마가? 1,000원. 그쵸? 그런데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 야, 저소득자야, 내가 지금 있잖아, 임대주택 지었다. 지금 우리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내가 600원에 살 수 있게끔 혜택을 줄게.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저소득자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존심 꿀린다고 하지 말고 지집에도 아주.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무슨 자라고 그랬어? 안전해. 저소득자야. 지집에, 자, 인상 쓰기는. 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 안 돼. 자, 아무튼 저소득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겠지. 맞아? 그럼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겠죠? 그럼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했으니까 이쪽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주택이 지금 집이 비일까? 사적인 게. 맞죠? 다 이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어떻게 될까? 월세를 1,000원 받으면 될까? 안 돼. 어떻게 된다? 600원을 받아야지만 동등한 조건이니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은 임대료가 가격이 어떻게 됐어? 떨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열받네. 뭐야? 내 장사에 초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될까? 자, 단기에는 손해를 봤어.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밑줄.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저렴한 공적 시장으로 이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공적 시장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갔어? 싸니까. 맞죠?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뭐가 됐어? 하락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잖아.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뭐가 됐어? 하락된 거 맞죠? 그러면서 시장대가 얼마로 형성이 됐다? 600원으로 형성된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거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즉 사적 시장에 있는 임대인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까 우리 배웠던 거야. 자, 얘가 월세에서 뭘로 전환해? 전세로 전환해. 용도 전환을 해. 맞아요? 그러면 용도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월세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줄어드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양이 적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맞아요? 올라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된다? 6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암시장이 있거나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배웠잖아. 그런 영향으로 해서 가격이 다시 돌아가. 이것을 우리는 가격이 회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봤죠? 그래서 자, 가격이
1,000원으로 다시 정상화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사적 시장은 지금 1,0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될 때. 하지만 공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 시장에 공적 시장, 즉 공공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얼마에 거주하고 있어? 자, 정부가 이거 가격 올릴까 안 올릴까? 올리지 않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공적 시장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지금 보조받는 형태가 될까? 400원을 보조받는 형태가 된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적 시장은 처음에 빵 때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졌지만 우리 적자 살아남으려면 뭔가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원상태로 들어오는 게 무슨 시장이다? 사적 시장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적인 영향이다. 이해 가셨나요? 그게 거기 페이지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시면 장기적 효과 78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보겠습니다. 1번 사적 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에다 밑줄. 자, 공급이 감소에다 밑줄 그셨어요? 자, 그러면 왜 공급량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거기다 그렇게 써놔야죠. 거기다 뭐라고 쓴다 시작. 용도 전환으로 월세를 뭘로? 전세로 바꾼다라고 아까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왜 공급 감소 그러면 왜 공급이 감소되는지 모르는, 이제는 아시는 분은 다 아니까 모르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고 왜? 그러면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놓으니까 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양이 적어 가격이 뭐해? 올라가. 이해 가셨어요? 자, 이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적 시장인데는 다시 1,000원 왔으니까 그대로 1,000원 내고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니까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X표 쳐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상 가격으로 원래 임대료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다만 그 밑에 동글뱅이 2번에 제가 파란색으로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찾았어요? 혜택을 본다. 그래서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얻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또 마무리 짓게요. 알겠죠? 예.